이번 시간의 네 번째 구인타당도이죠. 이 구인타당도를 우리가 구성타당도, 구념타당도 이렇게도 말하고요. 구성개념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되게 시험에서 구인타당도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구인타당도를 대표용어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를 한다. 그러면 심리검사에서 여러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측정해 내잖아요. 여러 가지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그 개념이 제대로 측정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바로 구인타당도, 개념타당도라고 합니다.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웩슬러의 지능검사에서 언어 이해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 이해와 관련된 것들이 쭉 하위 소검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언어 이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구인타당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라는데 이게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구인타당도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구인타당도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쿡과 캠벨에 의해서 위험 요인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구인타당도의 위험 요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구인타당도를 떨어뜨리는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성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것들, 그게 바로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타이틀만 아셔도 되거든요. 시작. 구성 개념에 대한 세심한 조작화의 결여. 여러분, 조작화를 잘해야 돼요. 조작화가 뭐예요?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 그게 부족하대요. 그러면 당연히 구인타당도가 떨어지겠죠. 자, 이거는 외우지 마십시오. 구성 개념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차원으로 조작화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구인타당도는 위협받습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변인에 대한 단일 조작적 편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일 조작적 편향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독립변인의 단일 조작은 처치를 할 때 한 가지 상황으로 마치 큰 개념을 대변할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며, 종속변인 단일 조작은 한 가지 도구로 단 한 번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인이 됐든 종속변인이 됐든 거기 보면 단일 조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면 돼요. 단일은 한 번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독립변인이 처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실험 설계라는 게 있잖아요. 실험 설계에서 독립변인은 처치예요. 그러면 하나의 처치로 큰 개념을 안다?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인이 있어요. 종속변인은 결과죠. 이 종속변인의 단일 조작도 한 가지 도구로 단 한 번 측정하는 것. 이것이 단 한 번 측정하는 것이 종속변인의 단일 조작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일 조작적인 편향입니다. 단일 조작은 구인타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측정 방법만을 사용할 때입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해서 같은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측정 방법을 한 가지 이상 사용함으로써 단일 조작의 문제와 단일 측정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측정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을 다각화 또는 삼각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구인타당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험자가 가설을 추측하는 겁니다. 연구자 의도에 맞게 반응하든지, 이걸 뭐라 하죠? 반응효과라고 하죠. 그 반대로 반응함으로써 구념타당도, 내적 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측정을 할 때 피험자가 예측을 해가지고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반응효과, 또는 연구자가 원하지 않는 반대로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대조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타당도가 위협받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가받는다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담자의 반응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실험자, 연구자의 기대감입니다. 실험자, 연구자의 기대가 은연중에 피험자에게 전달되어서 균형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그 측정이 제대로 안 될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인의 수준을 일부만 적용을 한다든지 여러 처치들 간의 상호작용, 구념 수준의 혼합,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 처치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처치가 가해졌다. 무엇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는지 해석이 곤란한다. 그러니까 처치를 하나 정도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처치가 또 많아서 자기네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이 두 가지 이상의 처치가 가해지면 과연 요 녀석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냐, 요 녀석이 끼쳤냐, 아니면 서로 상호작용의 효과냐,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 처치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검사와 처치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검사는 사전검사, 밑에 보이시죠? 사전검사의 동그라미, 처치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전검사를 하고 처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처치를 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검사 내용에 영향을 받아서 끊어요. 처치에 대한 반응이 변화되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 설계법이 바로 솔로몬 4집단 설계다.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아시는 대로 통제집단 전후비교와 통제집단 후비교, 이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사전검사에 영향이 있는 것들이 바로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인데 요 녀석을 보완하는 게 후비교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서 1단이 있는 걸 서로 커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4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구념을 연구해서 빠뜨리는 것.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구념은 일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빠져버렸네? 그러면 이것은 전체 구인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구인 타당도의 위협 요인, 쿡과 캠벨에 의한 내용들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제까지 많이 출제된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씩 이해하면서 이럴 때는 개념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공별량 분석이 있습니다. 공별량 분석. 제가 이 별량 분석을 분산 분석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공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분산 분석이다. 이 공분산 분석은 두 가지의 분석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도 나올 건데 미리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이 공별량 분석이 오늘 수업 시간에 저 뒷부분에도 한 번 더 나와요. 다중공선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중공선성 뒤에 보면 공분산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공분산 분석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공분산 분석은 분산 분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회귀 분석, 원인과 결과를 보는 회귀 분석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분산 분석하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산 분석이 이제 별량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보기도 하고 인과성을 보기도 하고 집단 간의 평균 비교도 하구나. 집단 간의 분산이라 하잖아요. 집단 간의 분산의 정도를 보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공분산 분석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교수 방법 ABC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3개 집단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교수 방법 ABC가 뭐예요? 이게 원인이잖아요. 학업 성취가 뭐예요? 이게 결과잖아요. 영향을 보는 거니까. 그럼 앞에는 회귀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집단을 3개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3집단에 비교하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네, 분산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한 줄만 봐도 이거 공분산 분석이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3집단은 이미 학업 성취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지능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능의 동그라미 치세요.
야, 그러면 이 지능이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죠? 지능이라는 녀석을 뭐 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지능이라는 녀석을 통제하고 봐야 정확하게 보겠죠. 3번. 세 집단 중에 학업 성취가 우수한 집단의 지능이 높았다면 이 결과는 교수 방법에 의한 것인지 지능의 영향인지 또는 둘의 상호작용인지 그걸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지능이 높은 데가 학업 성취가 높았다. 그런데 교수 방법 때문에 이게 높아진 건지 지능이 높아갖고 높아진 건지 이 두 가지가 혼합해서 영향을 준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공분산 분석의 목적은요. 순수한 독립변인만 끊어요. 종속변인에 작용하게 하고 그 외 변인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의 동그라미. 아까 뭘 통제한다고 했죠? 지능 자리에 화살표. 공분산, 공별량 분석은 별량 분석,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이 결합된 분석 방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금방 이 사례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상담 방법이 있어요. 상담 방법이, 교수 방법. 교수 방법이었죠? 자, 교수 방법이 있어요. A, B, C가 있다. 자, 이것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봤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는 지능이란 요소가 지능이 다 틀려. 여기 있는 A, B, C가 있는데 교수 방법 A, B, C가 있고 요것을 이제 세 집단을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연구하려고. 근데 이 세 집단에 지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요 녀석이 이제 오염시키잖아요. 두 가지 보는 것에 대해서 오염을 시키니 요 녀석을 뭐 해라? 그렇죠. 통제한 상태에서 이것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순수한 독립변인과 순수한 종속변인 이 두 가지만 딱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집단의 비교도 해보고 그게 바로 이제 공분산 분석, 공별량 분석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6번 공별량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별량 분석 또는 분산 분석과 마찬가지로 밑줄 쫙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겁니다. 공별량 분석은 자료 분석에서 소위 기저선의 차이, 사전검사의 차이에 의한 오이염. 사전검사가 바로 이거예요. 지능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전검사 해봤더니 지능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녀석을 오염변인이니 이 녀석이 오염변인, 외생변인이라고 하죠.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염을 통제하는 것이다. 공변인 또는 공별량 분석의 용어에 공변은 독립변인과 함께 변한다는 뜻에서 공변이라는 말을 쓰죠. 즉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라 평균값이 변하는 변인을 공변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중다외기 분석 들어갑니다. 공분산 분석은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다외기 분석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독립변수 1, 독립변수 2, 독립변수 3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다외기 분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의 독립변이 있고 하나의 종속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중다외기 분석이다 한다. 다중외기 분석이라고도 하죠. 다중외기 분석. 자,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네, 인과관계 보는 거다. 인과성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죠, 여러분.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 하나의 종속변수 관계를 보는 건 맞고요. 임금을 결정하는 변인들이 많아요. 성별, 인종, 교육 수준이요. 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변인의 영향력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임금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임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별, 인종, 교육 수준. 성별, 인종, 교육 수준이 있다. 지금 사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럼 여기에 각각의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 중에서, 요 녀석이 가장 커. 요 녀석이 아까,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베타 값이 가장 커요. 예를 들었어요. 베타 값이 가장 크다. 표준화 회귀계수 베타 값이 가장 크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더라.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도 베타 값이 나올 거고 여기도 베타 값이 나올 거고 여기도 베타 값이 나올 건데 이 베타 값이 가장 크다. 교육 수준이. 그랬을 때 이 녀석이 가장 큰 임금 결정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중회귀 분석의 목적은 미래 예측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밑줄. 둘 이상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종속 변수 값을 예언하는 회귀 분석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y가 바로 종속 변수가 되고요. a는 상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b1, x1, b2, x2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b1이 회귀계수, x1의 회귀계수가 돼요. x2의 회귀계수는 b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 b1, b2 여기에 회귀계수인데 이 녀석이 크면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다변수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똑같아요. 다변수, 다중회귀분석의 목적이 예언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독립변수들 가운데 어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관계가 깊은가를 찾아내고 그 중요성의 순위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요성의 순위가 바로 이제 영향력과 연관성이 있겠죠. 자, 거기 5번 별표 모형의 설명력 평가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설명력은 결정계수를 말합니다. 설명력은 결정계수. 꼭 알아놓으세요. R제곱입니다. 이 R제곱이 뭐냐면요. 상관계수 제곱이에요. 자, 상관계수 값이 나오거든요. 상관계수가 나오거든요. 요거에 제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설명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상관계수 R 값이 0.7이 나왔어요. 값만은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갖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거기에 0.7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적 상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상관 정도가 높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설명력으로 말할 때 R제곱하면 0.49가 돼서요. 49%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종속변수에 설명하는 설명력은 즉 결정계수는 49%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정리가 됐죠? 자,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R제곱 값은 모델 속에 있는 모든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Y의 변량입니다. 독립변수의 추가, 동그라미. R제곱은 증가하지만 R제곱의 증거가 무의미한 경우도 많습니다. R제곱의 증거가 무의미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변수의 추가는 Rchange, 이게 R제곱 변화량이라고 그래요. 쓰세요. R제곱 변화량이라고 해요. 자, 유의도 검증을 필요로 하고 추가의 결정은 많은 경우 이론적 입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단계적 회귀 분석 3번 별표. 단계적 회귀 분석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이 통계표가 나오거든요. 단계적 회귀 분석에서 첫 독립변수를 투입을 해요. 그 후에 두 번째 독립변수를 투입하고 나서 설명력의 증가, 이게 R제곱의 변화량이거든요. R제곱이 증가가 통계적 유의하여야 변수가 서로 다른 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R제곱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 말한 대로 첫 번째 독립변수를 투입했을 때가 예를 들어서 49%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독립변수를 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59%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19%만큼 뭐가 됐어요? 증가가 됐잖아요. 이게 됐죠.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또 유의하는 보니까 유의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독립변수 1과 독립변수 2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구인의 개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설명력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독립변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각주가 있어요. 공별량 분석의 각주인데요. 이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공별량 분석의 각주에서 피험자의 무작위적 이질성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가 모든 면에서 동질적일 수는 없고요. 이질성이 통계적 결론 타당도에 위협을 주는데 만약 용모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용모라는 변인이 불안 증상을 극복하는 연습 효과에 영향을 끼친다면 공별량 분석의 기법을 사용해서 통계적으로 용모 변인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분산 분석, 공별량 분석할 때 통제 변수를 넣거든요. 그래서 통제 변수에 아까 진영을 넣고 여기서 용모를 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통계를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별량 분석에서 잊지 않아야 돼요.
오염시킬 수 있는 변인이 있다. 시험에서 가르쳐 줘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나오면 오염 변인은 통제시키고 순수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 회귀 분석을 해야 된다.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중공통성 문제에 들어갑니다. 상관계수 설명력은 R제곱. 이것만 기억하세요. R제곱을 보고 그 다음에 단계적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투입할 때마다 설명량 값이 나와요. R제곱 변화량, R제곱 체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변화량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있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더 좋죠.